막내 며느리가 뭔데 감히 이 집에서 밥을 먹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딱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라고 해요. 올해 61살이에요. 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논밭일을 하시며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넘쳤습니다. 순자야, 공부 잘해서 나중에 잘 살아라.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텨서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시골 출신이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숨기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저는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시댁 방문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순자야. 남편이 저를 소개했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출신이 어디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이요. 영천? 거기 어디야? 큰올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네.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첫날부터 저는 이 집의 막내 며느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인 제 남편.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둘 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대학도 유명한 곳을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설거지해. 막내 며느리 빨래개. 막내 며느리 청소 안 끝났어?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내 며느리였어요. 이름조차 불릴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당당해질 거야. 언젠가는. 그 다짐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명절이면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모든 음식을 저 혼자 준비했어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시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어요. 밥상에 앉을 자격은 큰 며느리들한테만 있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남편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가 정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도 이 집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늘 무시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요. 아니, 정확히는 제 뒤에 누가 있는지를요. 그 비밀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당한 일들을 먼저 들어주세요. 결혼 5년 차 때 일입니다. 저는 임신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알렸습니다. 축하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막내한테서 먼저 손주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임신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큰올케가 먼저 임신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큰올케가 3달 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임신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어요. 큰 며느리보다 먼저 낳으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보다 2주 늦게 유도분만을 해야 했습니다.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을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큰올케 아이에게는 금반지를 사주셨어요. 제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내 손주한테까지 챙길 여유가 어딨어? 그게 시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참아온 감정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시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암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찾으셨습니다. 순자야, 나 좀 보자.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너만 이 집에서 고생했다.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사과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어.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게 있어. 나중에 꼭 갚을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일만 했습니다. 조문객 맞이부터 음식 준비, 뒷정리까지.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왔습니다. 미안해. 당신 고생이 많아.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정말 익숙해져 있었어요. 무시와 천대가 일상이 됐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49제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뭔가 남겼다던데 너 혹시 아는 거 있어?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시아버지가 맨날 너한테만 잘했잖아. 큰 올케와 둘째 올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 며느리만 불렀잖아요.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남기셨는지.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시아버지 꼬드겨서 뭔가 받아낸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모르는 걸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야근이라 집에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물에 흐려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씨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강의 이정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고 김영호 어르신의 유언장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김영호.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성함이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어르신께서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한번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그것도 공증까지?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게 있어. 나중에 꼭 갚을 거야. 설마 이게 그 뜻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올케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유언장에 뭐가 적혀 있는지,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건 아직 비밀입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몰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큰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내리니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박순자 씨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점잖은 분이셨어요. 우선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면서 얘기합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 김영호 어르신의 유언장이 상당히 특이하거든요. 특이하다니요?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다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의 전 재산은 막내 며느리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한테요? 전 재산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박순자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재산 목록입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경기도 분당 상가 건물 1채,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 총액이 무려 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공증까지 완료된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그리고 그걸 전부 저한테 주시다니. 왜 저한테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어르신께서 따로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야,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했다. 미안하다. 내 아내와 며느리들이 너를 그렇게 대할 때 나는 눈을 감았다. 용서해다오. 너만이 이 가족 중에서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매일 밤 몰래 와서 내 손을 잡아준 사람. 그게 너였다는 걸 안다. 이 재산을 너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 내가 착해서만은 아니야. 나머지 가족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다. 그들은 이미 가진 게 넘친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30년 동안 받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다. 부디 이 재산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 더. 내 남편은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입양한 아이야. 그래서 더 미안했다. 친자식도 아닌 아들의 며느리인데 넌 30년을 참아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이 유언장은 49제가 지난 후에 공개해라. 너무 일찍 공개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내 아내는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이거든. 건강해라, 순자야. 다음 생에는 내가 행복하게 태어나길 빈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다니. 그리고 남편이 입양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그렇게 천대했던 거군요. 어르신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그때 공개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직접 참석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 무슨 볼 일?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병원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흥? 건강검진은 무슨? 시어머니 몰래 뭔가 꾸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같으니라고. 네가 뭔가 숨기는 거 다 알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며칠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다들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 모두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가운데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재산 정리할 때가 됐다. 시어머니의 말에 올케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이제 정리해야죠. 큰올케가 말했습니다. 근데 막내네는 빼야 하지 않아요? 둘째 올케가 말했습니다. 막내는 집안에 기여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30년을 바쳤는데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적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여한 게 없다고요? 30년 동안 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 게 저였는데, 명절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게 저였는데, 시아버지 병간호를 한 것도 저였는데, 그게 기여가 아니라면 뭐가 기여인 건가요? 막내 몫은 빼고 3등분하면 되겠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애한테 아파트 하나, 둘째한테 상가, 나머지는 내가 가질게. 어머니, 그럼 막내는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막내, 네가 뭔데 재산을 달라 그래?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니는 원래 이 집 사람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남편을 천대했던 거군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몰랐어? 넌 아버지가 어디서 주워온 애야.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재산 얘기는 꺼내지도 마. 니한테 줄 건 없어.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30년 동안 아들로 살았는데. 아들, 넌 아들이 아니야. 그냥 밥벌레지. 시어머니의 독한 말에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해요. 하지만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30년을 아들로 키워놓고 이제 와서 밥벌레라니.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유 원장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재산 분배 얘기를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선 강남 아파트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큰올케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에서 왔다는데요.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법무법인? 왜?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정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고 김영우 어르신의 유 원장 집행건으로 왔습니다. 유 원장? 아버지가 유 원장을 남겼다고? 큰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공증까지 완료된 정식 유 원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어? 어르신께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올케들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어요. 자기들한테 얼마나 돌아올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김영호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배우자 박금순에게는 현금 1억 원을 유증한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1억? 겨우 1억이라고? 둘째, 장남 김철호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유증한다. 큰아들의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셋째, 차남 김민호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유증한다. 둘째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됐습니다. 나머지 모든 재산은 막내 며느리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막내 며느리한테 전부. 그게 말이 돼. 큰올케와 둘째 올케도 펄쩍 뛰었습니다. 사기야, 사기. 전현이 시아버지한테 뭔가 한 거야. 유언장 위조한 거 아니에요? 조사해봐야 해요.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이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었을 것 같으세요? 800억 원. 그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시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펼쳤습니다. 나머지 재산의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서울 강남구 아파트 3채, 시가 약 450억 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기도 분당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약 200억 원. 큰올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회원권 및 금융자산, 약 150억 원. 둘째 올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액 800억 원 상당입니다. 800억?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800억을 전현한테. 미쳤어.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사기야, 사기. 유언장 조작한 거 아니야.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공증까지 됐다고. 큰아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왜 막내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줘? 말이 돼. 유언자의 자유의지로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소송? 소송이라고? 다만 공증된 유언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유언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천대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년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시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어떻게 꼬드긴 거야?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왜 맞고만 있어?
시어머니가 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한통 속이지. 부부가 짜고 시아버지 재산 뺏은 거지. 어머니,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지. 큰올케와 둘째올케도 저를 둘러쌌습니다. 막내 며느리, 솔직히 말해.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우리 몫을 빼앗은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거짓말. 시아버지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넌 거절했어야지. 그게 도리잖아. 큰올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리요? 30년 동안 저한테 도리를 지킨 적 있으세요? 뭐?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하게 하고 밥상에도 못 앉게 하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게 도리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변호사에게 받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눈 감아서 미안했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래서 뭐? 그래서 800억을 니한테 주는 게 맞다는 거야?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왜 저한테 주시는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편지를 읽고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균형을 맞추고 싶으셨던 거예요. 균형? 다른 분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주셨대요. 이 집도, 차도, 자녀들 유학비도 다 시아버지 돈이었잖아요. 시어머니와 올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근데 저한테만 아무것도 안 주셨대요. 30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갚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800억은 너무하잖아. 둘째 올케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들인데 왜 5천만 원밖에 안 줘? 그건 저한테 물어봐야 할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유언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계였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준 적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막내 며느리였어요. 이름조차 불려주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만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저 걱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큰아들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을 어떻게 해? 800억이 날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큰올케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소송해야 해. 유언 무효 소송. 막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뭔가 한 거야. 그래. 변호사 구해야겠어. 둘째 부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소송할 거예요. 이건 불공정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송은 자유지만 유언 무효를 증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래도 해볼 거야. 포기 안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 재산 이전 절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가자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야, 이 일은 안 끝났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재산 되찾을 거야. 그렇게 하세요. 저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뭐, 네가 감히?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제게 주신 거 당당하게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인연이 정말.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입양하라고 해서 30년 동안 천대한 거 이제 다 알아요. 그것도 용서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시아버지요. 편지에 다 쓰셨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큰아들이 부축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영감탱이가 그랬어? 그걸 왜 말해? 저는 남편을 데리고 거실을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30년 동안 미안하지 마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를 노려보던 그 눈빛, 복수의 눈빛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입양하셨다니. 몰랐어.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셨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왜 나한테만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지 마요.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잖아요. 고마워, 순자야.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재산 당당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만 안 있을 텐데. 알아요. 소송도 하실 거고 별짓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힘을 주셨으니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박순자 씨, 김 씨 가족 측에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어요. 재판이 열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수를 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30년 동안 참아왔으니까 이제는 제 권리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이었어요. 소장을 받아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박순자가 유언자를 기망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 유언자는 유언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유언장은 무효다.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싸우겠다는 거였어요. 이정우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씨,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 달 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가 우리 편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수를 쓸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반전은 이 다음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뭘 준비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반격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사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도 있었어요. 모두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대답 대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전현이 사는 데야? 시아버지 돈으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어머니, 여긴 남편이랑 제가 벌어서 산 집이에요. 거짓말. 다 시아버지 돈이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봐. 제 앞에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병원 진단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 진단서야.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츠하이머요? 그래. 시아버지가 유언장 쓸 때 이미 치매였다고. 그러니까 유언장은 무효야. 시어머니가 승리한 것처럼 웃었습니다. 이 진단서가 증거야. 재판에서 내놓을 거야. 저는 진단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진단 날짜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저와 정상적으로 대화하셨어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뭐, 가짜라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저도 알고 병원 의료진도 알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닥쳐. 이게 진짜야.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 진단서?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부딪혔어요.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판 전에 합의하자는 거야. 합의요? 800억 중에 700억을 우리한테 줘. 그럼 재판 안 할게. 700억을 내놓으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시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왜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데요? 시아버지 재산은 원래 내 거야. 내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건 시아버지가 미쳐서 그런 거야. 정신이 멀쩡했으면 그랬겠어.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년아, 700억 내놔. 안 그러면 네 인생 끝장낼 거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 놓으세요. 못 나. 돈 내놓기 전에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협박 안 통해요. 재판에서 만나요. 뭐?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또 때리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정말 나가세요. 불법 침입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 재판에서 보자. 그때는 네가 울게 될 거야.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재판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저녁 이정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상대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직접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단서가 좀 수상해요. 검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3일 후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좀 긴장돼서 그래. 내일 잘 될 거야.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순자야, 힘내라. 내가 옳은 거야.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잠에서 깨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이미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반드시 이기겠다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자 김영호는 유언 당시 알츠하이머 초기였으며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시면 유언 작성 한 달 전에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승리한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이정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진단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위조라니요. 원고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는 해당 병원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 측 확인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자 김영우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환자는 암 투병 중이었으나 인지 기능은 정상이었다. 유언 능력에 문제가 없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야. 저것도 조작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변호사 2명과 공증인 1명이 참관했습니다. 모두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공증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유언자 김영우 어르신을 만나셨을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매우 명료하셨습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유언장을 쓰시는지 조목조목 설명하셨어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어르신께서 막내 며느리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마지막으로라도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증인, 유언자가 정말 정상이었다고 확신합니까? 네. 저는 30년 경력의 공증인입니다. 치매 환자와 정상인을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재판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도 오늘 분위기가 좋았잖아. 시어머니 표정 봤어?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살짝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고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울 강남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 유언장 위조 혐의로 구속. 화면에는 경찰서로 끌려가는 남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거든요. 70대 여성 김모 씨도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진단서 위조를 지시한 거였어요.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여보, 이거 봤어?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응, 방금 봤어.
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정우 변호사였어요. 박순자 씨, 뉴스 보셨죠? 네. 방금 봤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진단서 위조 혐의예요. 시어머니도 조사받는다던데요? 네. 아마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상대 측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후입니다. 최종 변론하고 선고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서름. 이제 곧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큰 올케가 서 있었어요. 올케, 무슨 일이에요? 큰 올케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큰 올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저는 놀랐습니다. 큰 올케가 제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올케, 왜 그래요? 30년 동안 너한테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큰 올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 너를 무시하고 일만 시키고 다 시어머니 눈치 봐서 그랬어.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 보고 깨달았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무슨 말이에요? 진단서 위조한 거 나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혼자 한 거야. 큰 올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나한테도 협박했어. 같이 증언하라고. 시아버지가 치매였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래서요? 못하겠다고 했어.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큰 올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속에서 빼버린다고 했어. 큰아들 목도 없앤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돈 앞에서는 자식도 협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올케,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재판에서 증언하고 싶어서. 뭐라고요? 시아버지가 치매가 아니었다고 증언할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단서 위조를 지시했다고도. 저는 놀라서 큰 올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올케도 힘들어지잖아요. 알아.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시어머니 편에 서고 싶지 않아. 큰 올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한테 한 짓들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랜 세월 상처 준 사람이 갑자기 사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요. 하지만 큰 올케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케, 지금 당장 용서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응, 알아. 근데 올케가 진심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큰 올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세월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큰 올케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큰올케가 사과를 하다니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녁에 이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올케가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정말요? 무슨 내용이죠? 시아버지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단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것이요. 변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정적입니다. 가족 내부 증언이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행이네요. 박순자 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보고 계시죠? 속으로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아버님 뜻대로 될 거예요. 재판 전날 또 한 명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둘째 올케였어요. 나도 증언하고 싶어. 둘째 올케도 큰 올케처럼 사과를 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올케도 시어머니한테 협박받았어요? 응. 증언 안 하면 상속에서 빼버린다고. 근데 이제 무섭지 않아. 왜요? 시어머니가 진단서 위조까지 한 거 보고 눈이 떠졌어. 저런 사람 편에 서면 나도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 둘째 올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올케.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둘째 올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30년 늦었지만 저는 둘째 올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재판에 나설 증인이 2명이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편이었던 올케들이 저를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마지막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종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진단서 위조 사건이 뉴스에 나면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법정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경찰 조사를 받느라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옆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만 있었습니다. 큰올케와 둘째 올케는 저쪽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제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희 뭐 하는 거야? 큰올케와 둘째 올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은 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피고 측 증인 신청합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김영숙 씨. 큰올케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증인 유언자 김영우 어르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와 정상적으로 대화하셨고 가족 일도 다 기억하셨어요. 원고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큰올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조를 지시하셨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인연이 미쳤어. 조용히 하세요.
다시 경고합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큰올케가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하셨어요. 안 그러면 상속에서 빼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못하겠다고요. 큰올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막내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더 이상 거짓말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시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신 건 30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큰올케가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둘째 올케 차례였습니다. 둘째 올케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단서 위조를 지시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들이 배신한 거였어요. 인연들이, 배신자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퇴정시키겠습니다. 판사의 명령에 법원 경비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유언자 김영우 어르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과 참관 변호사들이 모두 증언했고 가족 내부 증인들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피고 박순자 씨는 30년 동안 이 가족에서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유언자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마지막으로 보상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반면 원고 측은 유언 무효를 주장하면서 위조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유언장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큰올케와 둘째 올케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우리 증언이 도움이 됐을까? 네, 올케들. 정말 고마워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케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순자야. 당신도 수고했어요. 우리는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800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그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 날이 밝았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30년 동안의 서름이 끝나는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 준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야겠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막내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항상 수수한 옷만 입었거든요. 화려한 옷을 입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진짜 정체를 알면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800억 원의 상속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를 받느라 못 왔다고 하더군요. 대신 큰아들과 둘째 아들만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언자 김영호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피고 박순자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겼어요. 30년 만에 이겼어요.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찰에 권고합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법대를 내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순자야, 괜찮아?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너무 기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정의가 이겼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큰아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막내 며느리.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니, 순자 씨. 큰아들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뭐예요? 미안해요. 30년 동안 뜻밖의 사과였습니다.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을 무시했어요. 잘못했어요.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형수님,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천대한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30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진심으로 대해주신다면 생각해 볼게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정우 변호사와 함께 재산 이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총액 823억 4천만 원입니다. 823억이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예상보다 더 늘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아도 1억도 힘든 사람이 갑자기 823억의 주인이 됐어요. 박순자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 남편과 상의해야 해요. 물론이죠. 그리고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관심 가지셨던 일이 있거든요. 불우한 아이들 돕는 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시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고 지원해주고
훌륭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재산. 좋은 일에 쓰면 시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재단 만들고 싶어요. 재단? 응. 시아버지 이름으로. 불우한 아이들 도와주는 재단.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요. 3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차례야.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 살고 싶어? 조용한 곳이요. 텃밭 가꿀 수 있는 곳. 그럼 시골에 집 하나 사자. 텃밭도 만들고. 좋아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사람. 이제 함께 행복해질 차례였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공식 기소를 했어요.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및 소송 사기.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으니까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어머니가 나쁜 건 맞는데 그래도. 응,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올케였어요. 순자야, 시어머니가 면회 요청했어. 면회요? 응, 너 만나고 싶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까요? 30년 동안 저를 천대한 사람.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알았어. 가볼게. 다음 날 저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 표정, 상상이 되시나요?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구치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뜻밖의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하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를 보면 화가 났어. 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착해서, 네가 참아서, 내가 그러는데도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더 무시한 거예요? 응,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막내도 미안해. 입양한 걸 30년 동안 숨기고 차별하고 남편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래야겠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탱이가 너한테 재산 준 거 이제는 이해해. 네. 30년 동안 내가 한 거, 다른 며느리들이 한 거, 비교가 안 돼. 시어머니가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감탱이가 그걸 다 보고 있었구나. 나만 몰랐어.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재산 잘 써라. 영감탱이 뜻대로. 네. 재단 만들 거예요. 시아버지 이름으로. 그래. 그게 좋겠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행복하게 살아라. 30년 고생한 거
이제 보상받아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면회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시어머니도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800억의 상속자, 그리고 30년 만에 찾은 자유. 이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객으로 참석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저를 천대하던 사람이 지금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전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금수는 망인 김영호의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매수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소송 사기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엄격했어요.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무효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막내 며느리한테 재산이 가는 게 억울해서, 그래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너한테 한 짓도, 이번 일도 다 미안하다.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시댁에 왔을 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하던 기억, 밥상에도 못 앉고 부엌에서 찬밥 먹던 기억, 그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김금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다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순자야. 네. 고마워. 뭐가요? 너 때문에 집행유예 받은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피해자 진술서에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면서. 사실이었어요.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요청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날 용서해 주는구나. 용서한 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힘드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너한테 한 짓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게. 고마워.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30년간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 어떻게 됐어? 집행유예 받았어요. 다행이네.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선처 부탁한 거지? 응. 왜? 그 사람이 당신한테 한 짓 생각하면. 알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지쳐서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니까.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응.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 돈으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며칠 후, 저는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왔어요. 묘비에 새겨진 시아버지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단도 만들 거예요. 아버님 이름으로. 불우한 아이들 도와주는 재단.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한참을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시던 모습. 내가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게 있어. 나중에 꼭 갚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묘소를 떠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재산, 좋은 일에 쓰겠다고, 그리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겠다고. 집에 돌아오니 이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재단 설립 준비가 다 됐습니다. 벌써요? 네. 서류 확인하시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재단 설립 서류 서명하러 가요. 같이 갈게. 고마워요.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법무법인에서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영호 장학재단. 시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재단 초기 자금은 100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요? 천천히 운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만 해도 연간 20억 원이 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불우한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가난해서 공부 못했거든요. 좋은 취지네요. 그리고 독거노인 지원도 하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생전에 관심 가지셨거든요. 변호사가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면서 통쾌하시죠? 30년 동안 천대받던 막내 며느리가 이제 823억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이 또 있을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곧 말씀드릴게요. 재단 설립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시골 마을, 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다. 남편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텃밭 가꾸기 딱 좋아요. 저는 마당 한쪽에 심어진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응, 30년 고생한 거, 이제 보상받는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뭐해요? 순자야,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요? 30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입양아라서 어머니한테 천대받았잖아. 그 불똥이 당신한테 다 튀었고, 여보.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원망 안 했어. 30년 동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은 인생은 당신한테 다 바칠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래요? 일어나요.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서로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이제부터 잘 살면 되잖아요. 응, 그래.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올케, 둘째 올케,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었어요. 순자야, 집들이 왔어. 올케들, 어서 와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올케들이 저한테 먼저 찾아오다니. 우와, 집 진짜 예쁘다. 큰 올케가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건강해지겠다. 들어와요. 차 준비했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올케들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둘째 올케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거, 이제부터 하자. 그래요. 좋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주 데려올게. 여기서 뛰어놀면 좋겠다.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올케들이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올케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수님들 많이 변했네. 그러게요.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응.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네, 어머니.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나도 괜찮아. 사회봉사 다니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순자야, 나 언제 한번 보러 가도 되니? 네. 오세요. 정말? 네. 언제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야? 응. 놀러 오고 싶대요. 그래. 뭐라고 했어? 오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한테 30년 동안 당하고도 이제 미워하기 싫어요. 힘드니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줘야죠. 당신은 정말 착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야, 왔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 참 예쁘다. 영감탱이가 좋아하실 만하네. 시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래. 영감탱이가 잘한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30년 동안 너한테 한 짓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회봉사 다니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돈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 질투도 났어. 질투요? 응. 너는 가난하게 자랐는데도 착하고 성실하고 그게 미웠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성격은 못됐거든.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더 무시한 것 같아.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너는 가지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떠올랐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던 기억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용서할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이제 과거는 잊을게요. 순자야.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화해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상상되시나요? 30년 동안 저를 천대하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어머니를 용서하다니. 용서 안 하면 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과거는 다 잊어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와 화해했다. 30년 만이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미워하는 건 그만두기로 했다. 미움은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이제 진짜 새 인생을 시작한다.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통쾌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재단 설립 6달 후 첫 장학생 선발이 있었습니다. 영호 장학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저는 직접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박순자 이사장님, 오늘 면접 대상자는 20명입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만나볼게요. 저는 면접실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학생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해볼래요? 저는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갈 뻔했어요.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사연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서 대학 가고 싶어요? 네.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합격이에요. 네. 장학생으로 선발할게요. 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해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도 속이 시원하시죠? 30년 동안 천대받던 막내 며느리가 이제는 장학재단 이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저는 20명의 학생을 모두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이사장님, 20명 전원 선발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다들 사연이 안타까워서요. 예산이. 괜찮아요. 내가 더 출연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데 쓰면 되죠.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장학증서 수여식 날이 됐습니다. 강당에 20명의 학생과 그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호 장학재단 이사장 박순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를 키우셨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학도 야간에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가난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 마음.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저는 시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재단을 만들어주신 분이 제 시아버지예요.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산을 남기셨죠. 시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시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학 증서를 하나씩 전달하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시아버지가 주신 재산. 이렇게 좋은 일에 쓰고 있으니 시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수여식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까 면접에서 만난 이수진 학생이었어요. 이사장님, 응, 수진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대학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장학금 덕분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열심히 해. 꿈 이루는 거야. 네. 꼭 그럴게요. 학생이 돌아간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보람찼어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도 그랬잖아. 응.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존경스러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재산 좋은데 다 쓸 거예요. 그게 시아버지 뜻이니까. 그래. 나도 도울게. 고마워요, 여보.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재단 수여식 봤어. 보셨어요? 응. 뉴스에 나오더라.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영감탱이가 좋아하실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뜻밖의 말이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응. 사회봉사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재단에서 봉사활동 해보실래요? 독거노인 방문하는 거. 그래. 할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거 반성하고 남은 인생은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같이 해요. 응, 그래. 시어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첫 봉사활동 날이 됐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올케들이 함께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어요.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누구세요? 저희 봉사 왔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집 청소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며느리도 안 오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 내가 너한테 한 짓. 저 할머니 보니까 더 미안해지네.
어머니, 나도 저렇게 외롭게 살 뻔했어. 내가 용서해줘서 다행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같이 좋은 일 해요, 어머니. 응, 그래.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었어요.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1년이 지났습니다. 영호 장학재단은 어느새 유명해졌어요. 장학생 100명, 독거노인 지원 500가구,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재단 1주년 기념식을 준비했어요.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저와 남편.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화목하게 모였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시어머니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많이 했네. 영감탱이가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영호 장학재단 이사장 박순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산으로요. 저는 시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큰 선물을 주셨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 선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장학생 100명, 독거노인 500가구. 이게 시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것.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얻었어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저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해와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화해했어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 감사드려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올케들, 형님들 모두 감사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화목한 식사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순자야, 음식 맛있다. 큰올케가 말했습니다. 순자 솜씨는 역시 최고야. 둘째 올케도 칭찬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자주 모여요.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그래.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잘못했어. 앞으로는 진짜 어머니가 될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식사가 끝나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평의 한옥집, 마당에는 가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야 행복해졌네요. 당신 덕분이야. 아니에요.
시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당신 덕분이고, 우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보고 계시죠? 저는 속으로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행복해요. 감사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이수진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사장님, 수진이가 서울대 간호학과에 붙었대요. 정말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 꿈을 이뤘네요. 다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들으셨죠? 우리 장학생이 서울대 갔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인생 역전,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천대받던 막내 며느리가 이제는 823억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장학생들, 독거노인들, 모두 시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도 되찾았어요. 시어머니, 올케들.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과 화해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결말 원하셨죠? 악한 사람이 벌받고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결말.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저도 30년 동안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겨요. 그리고 하나 더, 용서하세요. 미움은 자신을 더 힘들게 해요.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30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저는 양평의 한옥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재단 일도 하고 가끔 시어머니와 올케들이 놀러 와요.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시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30년을 참아온 제 덕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해피엔딩입니다. 30년의 서름 끝에 찾은 행복. 그리고 용서와 화해.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30년 동안 천대한 시어머니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